유동호 양혜정과 복주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이양현 씨.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냈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웬일.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웃고 계시는데. 저는 안타까울 아니, 때 안타까운 눈빛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아니, 말로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웃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안타까운데 뭐 할 수 없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자전거를 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겠다고 네. 생김에 마음 먹은 김에 한다고 집에서 회사까지 11km가 걸려요. 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장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전거 말고는. 마스크도 없고 이렇게 뭐 머플러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찬바람 맞으며 코를 훌쩍이며 탔거든요.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그래서 그렇게 몇을 타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이거 안전장비 중요한데 자전거도 네. 우리가 어떤 그 자동차 안전벨트처럼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장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제가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네. 천천히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가거든요. 출근할 때도. 네, 그래서 뭐 크게 위험하진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좀 나이를 망각하고 네네. 제가 찬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탔더니 감기가 걸렸습니다. 빠른 회복 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웃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진짜 기원한다고요. 네네. 이게 안전 장비 제가 잠깐 했는데 역시 이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네. 분들한테도 이 안전 장비가 있는지 한번 오늘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좀 웃기긴 한가요? 아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사회 안전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건 뭐냐면 같이 살아갈 수 있을 때가 가능한 겁니다. 사회가 안전하다는 거는 생을 자연사적으로 마감할 때 안전하다는 거지 알아서 도중에 이탈시키고 자이든 타이든 만든 이 사회적 분위기 이게 바로 사회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지수, 행복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네, 왜 이런 멘트를 하시죠? 오늘 모신 분이 이런 의견에 대해서 또 사실 설명해 주실 분이에요. 네, 어떤 분이 나오셨나요?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빈곤사회연대 윤애숙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보통 우리 출연자 나올 때부터 이러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새 봄도 됐고 네. 좀 액티브하게 시작하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박수 받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시는 네네.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 강조하면 최근 또 오해받는데 좀 어떡하나. 그래요? 요즘 하여튼 어떤 멘트를 써도 오해받는 심정이라 절대 내 만보에 관련된 만복 라디오는 그 팩트 그다음에 소신을 가지고 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예. 오늘 안전망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좀 적절한가요? 이것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회적 안전망, 네, 삶의 안전망. 네, 저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하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 사회 최후의 안전망이다,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적절한 그래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칭찬받을 때 있어 내가. 사회 안전망은 원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전 뭐라도 하세요. 네. 네네. 이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것이 또 법이 왜 있는가가 일단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 관련된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쟁점이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현실인지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저희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죠. 대선. 네, 시작부터 대선을 앞두고. 안전망에서 대선으로 가는 프로는 좀 드문데 하여튼 네. 지지하는 네. 후보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아. 저희 단체에서는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요즘 가장 집중적으로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빈곤사회연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그리고 사업 방향이랑 그 맥락에서 나온 거죠. 네네. 아까 사회안전망 이제 안전장치 말씀을 하셨는데 헬멧이라도 쓰셔야죠 이런 얘기를 네. 하셨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는 사실 뭐 헬멧을 쓰거나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는 본인이 어찌 할 수 없는 삶의 위협들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이 제도에서 당신이 가난해졌을 때 혹은 당신의 가족이 가난해졌을 때 그러면은 그 사람을 책임져라 혹은 당신의 가난을 당신의 다른 가족에게 위탁해라 라고 이런 이제
저희는 이제 진입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제도를 둠으로써 사회 안전망에 다가갈 수 없도록 만드는 점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장벽을 없애라라는 네. 거죠. 현실적으로 그 어떻게 말하면 삶의 가장 빈곤 상태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양극화된 사회에서 이게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그 운동을 할 때 힘든 점은 없습니까 일단? 네, 이 운동을 할 때 힘든 점은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라 이거에 대해서 오마이뉴스에 3회 연속 기고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댓글 중에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국가가 호구냐? 네가 책임져야지라는 사실 이게 가장 관통하는 가장 대응하기 힘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반응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호구냐? 왜 그걸 다 책임져야 되냐? 너는 뭐 했길래 가난해졌냐라고 그 당사자들을 추궁하는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학계든 대부분 이게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살구가 공동체적 마인드에 있는 결론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가 당연히 이거를 논의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전히 비탄 맥락으로 뭐 자살하면 아니 개인이 죽었는데 왜 국가 책임이냐 하는 거하고 네가 죽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왠지 뉘앙스가 계속 느껴지는데 이게 제가 아무리 좀 제가 젊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일관되게서 들었던 내용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한편으로는 뭐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강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어느 정도 있다고 추정되는 건가요? 네,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사람들,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한국 사회 절대빈곤율이 IMF 이후로 계속해서 7% 후반, 8% 요렇게가 쭉 유지돼 왔어요. 7%는 작은 게 아닌데. 7% 후반대. 후반대. 근데 그것도 여기에서 1인 가구를 포함 안 했을 때의 네네. 수치예요, 이게. 1인 가구에 포함하면 예. 엄청나겠군요.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률이 어떻게 되냐? 3%가 채 안 됐어요, 계속.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가장 높았을 때가 3.2%인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한데 수급이나 이런 전혀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최저 빈곤선에 있으신 분들이 7.8%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자 자격 요건 정도가 되시는 분들인데 받고 계신 분이 거의 반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각지대가 훨씬 넓은 아주 이상한 상태. 사각지대가 그러니까 대상자인데 수급이 안 되시는 분이 절반에 해당되는.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왜 수급이 안 될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의 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 미만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수급이 안 되냐? 이 제도에서 두 가지 선정 기준을 내세우고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이거는 충족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나머지 하나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상태일 것. 여기에 충족이 안 된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2010년도 기준으로 117만 명. 117만 명. 네. 예. 2010년도가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제일 많을 때였어요. 그때가 150만 명 정도였는데 수급자 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사회복지 안전망,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이런 게 도입되고 나서 수급자 수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한 30만 명이 줄어서 2015년에 한 126만 명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그 사각지대 숫자도 커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2010년 이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이런 숫자나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아요. 그럼 왜 수가 떨어졌을까요? 우리나라가 뭐 살기 좋아졌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더 어떤 심사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든지 진입 장벽을 더 높였다든지 아니면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훨씬 더 철저하게 조사가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라고 했는데 이 시스템 이름이 행복 이음 시스템이에요. 행복을 이루신다. 네, 저희는 이걸 행복 끊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네. 막 수년간 연락이 안 된 부양의무자 이런 사람들이 전산망에서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의 소득, 공적으로 잡히는 소득, 재산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수급자는 이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거나 이러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전산망에 잡히면서 그 숫자가 정말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떨어지는 게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측에서 보면 악착같이 찾아가지고 안 죽군요. 결국은.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실적을 자랑했어요.
부정수급자들을 찾아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가 돌아가도록 몰아줬다. 그러면 그 정부의 말대로 따지자면 그럼 그 부정수급자라고 부양 의무를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이제 수급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중단을 한 거잖아요. 그럼 기초생활 그 수급비가 올라갔나요? 수급비가 2010년 이때 1인 가구가 40만 원 정도였어요. 2017년도에 생계급여가 49만 원 정도? 49만 원. 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죠. 그렇게 많이 줄이고 네. 네. 9만 원 몇 년 동안 근데 네. 그런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절반이 수급이 안 되는 이유가 부양 의무자가 있다 너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고 가장 큰 진입장벽이에요. 그래서 탈락한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절반 이상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서. 그래서 특히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자기 아들이나 뭐 자기 부모님의 뭐 월급이 올랐는지, 연봉이 올랐는지, 뭐 재산 소득이 늘었는지에 그렇죠. 대해서는 사실 본인 소득이나 본인 재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본인 월급 급여 명세서 보는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돼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된 거죠. 그 금액도 좀 작은데 제가 볼 때는 작거든요. 물론 이거부터 크다고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죠. 지금 뭐 그 돈으로 솔직히 사실 수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태면은 글쎄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고리가 이제 이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폐지가 안 되죠? 폐지하면 말 맞다나 그 정부 예측보다도 그냥 그 정도만 딱 하면 되는데 40 얼마지만 그 정도만 주면 뭐 별거 아닌데 그야말로 빈곤층 다 정부 통계에 있는 빈곤층이 다 없어지는 그다음 혜택을 주는 완벽한 제도인데 왜 그 폐지를 안 시키는 겁니까? 일단은 항상 돈이 없다고 얘기해요. 정부에서는 이 욕을 할 때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저희 단체에서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네네. 근데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돈이 없다. 그리고 이제 해이해진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책임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노부모를 뭐 부양하지 않을 것이다. 효사상이 해체된다. 가족 네네. 관계가 해체될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항상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대고 있고 사회적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런 네네. 얘기들을 그럴 때는 하고 있죠. 사회적 부담을 말하는군요. 그러면 네. 전제는 가족이 가족을 어떻게든 책임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네요. 국가가 아닌 가족이 너네가 책임져야 한다. 네, 1차적 책임 주체는 가족이다. 국가가 그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정책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돈은 걷었는데 돈을 줄 때는 가족 책임이다. 먼저 따지면서 들어가는 거군요. 네. 오, 독특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를 뭐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뉴스들에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접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가족 자살 건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충격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장애 자녀를 성인이 된 장애 자녀를 죽이고 장애 아동을 그러니까 죽이고 본인이 자살하고 일가족이 다 자살하고 부채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니까 노부부가 간병을 하다가 같이 동반 자살을 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실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부양 부담 이런 부분들이고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심각한, 그러니까 삶의 생존까지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를 가족한테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정말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한 어떤 국가가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쨌든 신청을 했던 사람들, 탈락이나 뭐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을 했던 사람들한테 왜 신청을 했냐라고 물었어요. 너무 당연하겠지만 생활이 안 돼서라는 대답이 80%였는데 물론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탈락을 했었겠죠.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족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국가에서 정한 부양의무자 범위에 들어있는 부양 능력이 있다고 국가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생활이 어렵다고 신청을 했겠냐. 가족으로부터 그만큼 자신의 생활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가능할 정도로 국가에서 정한 최저선으로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걸 신청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불합리하죠. 부양의무자 기준은 같이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부양의무자 기준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집안에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도
그럼 줘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따로 살고 있는 가족 간의 부양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같이 살지도 않는 가족에 생각해보면 중산층이라고 해도 그 정도의 부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부양을 그 수준의 부양을 해라는 게 이 제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양 의무고 부양의 정도인데 그거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특히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 가족들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확률이 얼마나 되겠으며 할만 했으면 이미 하고 있었겠죠. 이미 하고 있었을 네. 것이다. 이미 하고 있었겠죠.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 긴 병 앞에 효자 없다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한정 이 사람의 생활을 계속해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한두 번 1, 2년이지 이걸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다 정말 책임질 수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효사상이 네. 뭐 해체되고 그 국가 가족의 어떤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부양 의무제로 인해서 더 오히려 가족 간의 해체나 갈등이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예전에는 심지어 전화 통화 기록 같은 것들까지 확인을 했어요. 정말로 그래요? 이들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냐의 척도 중에 하나 통화 기록까지도 봤었던 거거든요. 이랬을 때는 경제적 지지도 못 받는 관계에서 전화 통화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고 정서적 지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수급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항상 전전긍긍해요. 수급을 받고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들은 이번에 사회가 승진을 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수급비가 깎이면 어떡하지? 수급을 탈락하면 어떡하지? 라는 조마조마함을 항상 갖고 있는 거고 또 그 다른 가족, 부양 의무자인 가족은 내가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수급비나 이런 걸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내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데 이게 또 미안한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생각하는 것도 짐이 되고 마음의 짐이고 부담이고 미안함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이러니까 관계가 더 소홀해지고 안 보게 되고 줄 거 있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보나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제도가 관계를 끊고 있다. 현재 가족 관계들을 오히려 더 고립시키고 만날 수조차 없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비용이 49만 원? 네. 49만 원에 있는 그분들 이제 수급하고 계신 분들의 삶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대부분 49만 제가 봐도 49만 원으로 살 수가 있나 근데 49만 원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집도 없으니까 49만 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어디서 살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득이 한 푼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받게 되는 수급비 생계급여의 최대 금액은 49만 원이에요. 네네. 그리고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아, 주거급여는 이제 중위소득 43%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주거급여를 받고요. 중위소득의 30% 미만일 때 이하의 소득을 가졌을 때 생계급여를 받는 건데 어쨌든 소득이 0원이라고 하면 49만 원에 주거급여 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서울 사는 1인 가구. 서울 근데 사는 이거는 1인 지역에 가구. 따라서 좀 차이가 가족 원수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4급지. 그러니까 서울시나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다른 데 살고 있다면 또 주거급여 13만 원 최대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역시 이게 그래서 20만 원을 받으면 총 69만 원이죠. 근데 서울에 이 사람이 소득이 없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보증금이 없다라고 친다면 서울 시내에는 쪽방들 기본 가격이 무보증월세. 쪽방들이 25만 원 정도 아이고. 합니다. 25만 원, 69만 원에서 25만 원을 이제 쪽방에 내는 거죠. 근데 25만 원도 쌀 경우고 25만 원에서 사람이 좀 살만하고 뭐 창문도 있고 이러려면 30만 원 줘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미 소득이 한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주거비로. 이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수급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아프거나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나머지의 모든 생활을 약 30몇만 원 되는 돈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보증금을 어쨌든 마련을 해서 좀 더 나은 주거 상태로 가고 싶다면은 그 돈에서 또 아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거 듣기만 해도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 돈으로 어떻게 생활하냐 아무리 진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도중에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건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0,000원 벌면 10,000원을 까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한테 어떻게
그 자기의 그 삶을 하라는 방법이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빈곤하게 계속 살아라? 그 안에서만 정말 그 안에서만 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근로능력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시장 취업으로 내몰리거나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최근에 나온 다니엘 블레이크 이런 영화처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시장 취업을 하든 네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라고 하면서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수급 신청을 하지도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예,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신청하면 돈도 얼마 안 되고 꼭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뭐 연극공단에서 봤더니 이 사람 일할 수 있다라고 그냥 의학적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의학적인 뭐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이 사람이 실제 취업 가능성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땐 또 다시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되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연령대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가요? 그 수급자 가구 구성을 보면은 수급 가구들 이제 가구 특성별로 보자면은 한 28% 정도가 노인 가구, 22% 정도가 장애인 가구. 아, 역시 네. 그랬군요. 장애인 가구. 절반 이상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고요. 혹은 이제 일반 수급 가구가 그 다음으로 한 20% 정도 돼요. 이제 이 경우에는 뭐 자녀가 많다든가 이래가지고 이들의 소득만으로 안 되는 경우, 혹은 이제 일반 수급 가구라고 하면은 40대, 50대에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꽤 많이 되세요. 그래서 쪽방 지역에 가면 이제 한 50대 정도의 남성분들 혼자 사는 일은 할 수 없는 시장 취업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수급자로 살아가시죠. 네, 실제 지금 우리나라 현재 현실에서 근로능력이라고 하면 이제 신체적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장에 진입을 사실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평가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는 그 영화 아까 말씀하신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아직 못 봤습니다. 꼭 보세요. 그게 이제 그 가난을 스스로의 능력과 가난을 증명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건데 그 네네.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정말 그 증명을 해야 되는 어떤 존재로서 그 취급을 받아요. 내가 나의 비참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근로 능력에 대해서 의료적인 주치의는 근로를 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있는 심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평가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수급을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수급을 받지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참하게 대우를 하죠.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되고 부양가족이 없음을 증명을 해야 되고 부양가족과 뭐 단절된 관계를 계속 증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가난을 너보고 네가 증명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한테 비참함을 주는 거를 너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인데 그게 정부에서 행정상에서 그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이 생기면 그것만큼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49만 원을 받는데 모든 70%의 노인들이 다 20만 원씩 받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소득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다른 노인들은 70%는 다 20만 원씩 올랐으면 가장 가난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결과를 사실 낳게 되잖아요.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 단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참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부양의무자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의 경우가 그렇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어쨌든 심리적 거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이랬을 때 이거를 이제 인정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이혼한 전 남편과 나의 관계는 끊겨 있지만 내 딸과의 관계는 부양의무자로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혼한 전 남편과 사실 사이가 좋았으면 이혼을 안 했겠죠? 나쁜 이유들로 그렇죠. 인해서 이혼을 네네. 했는데 수급을 받으려면 딸에 대해서 부양을 하지 않겠다라는 증명서를 받아오라 그래요. 서류를 본인이 직접 나는 이혼 후에 얘를 안 보겠고 안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 받아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혼 가정들 보면 대체로 막 그 사이에서 폭력을 경험했다든가 뭐 바람을 폈다든가 이런 등등등의 굉장히 나쁜 기억들 때문에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하는 것들이 힘든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는 사실 이게 약간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굉장히 전형적으로 다른 상담사를 가져오시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IMF나 이런 거 이후에 이혼하고 혼자 사시다가 자녀가 이혼하면서 놓고 나왔던 자녀가 성인이 돼서 취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녀의 소득이 발생을 해서 수급비가 깎이거나 받고 있던 수급을 탈락하게 되는데 이때 10년 이상, 15년 이상 얼굴도 안 받고 미안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가 해준 것도 없고 미안하고 연락을 하기에 염치가 없고 한데 찾아가서 그걸 받아오든가 아니면은 그만큼을 수급비에서 깎겠다. 어쨌든 수급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받아와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거를 적는 과정이 굉장히 본인의 가족들의 내밀한 사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고 가정은 왜 깨졌으며 이 사람과 내가 지금 이런 거리감이 있는 이유는 제가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제가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세세한 내밀한 관계들에 대해서 다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쓴다고 해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또 되게 여러 명의 타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해요.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니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자신들의 개인사, 내밀한 가족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전시하면서 그리고 아주 포르노적으로 굉장히 불쌍해야 되고 굉장히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이 과정에서 안 하겠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부양 의무제 폐지가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에 제정돼서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17년이죠. 그러니까 17년 동안 2017년 될 때까지 17년 동안 아. 이게 계속 있어왔던 거고 사실 그 전에 생활보호법이 있었어요. 네. 생활보호법 때도 계속해서 있었던 제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 하면 사실 계속해서 국가는 개인의 가족들에게 네 가족을 책임져라, 가난을 책임져라라는 거를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사실 시대가 얼마나 변했고 중간에 대통령은 몇 번이나 바뀌었으며 막 무슨 정부라는 이름들로 바뀌어왔지만 네네. 복지제도가 그 개인에게 가난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는 여태까지 바뀌어오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흔히 우려하는 원래 대상은 아닌데 뭐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부양을 했다면 어떻게 뭐 회수되거나 하는 제도는 있지 않나요? 네, 이미 있기도 하죠. 구상권 청구라는 방식도 있고 또 수급자들이 사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항상 공적 자료라는 형태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의해서 항상 감시를 당해요. 통장엔 돈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오는지, 통장엔 얼마나 돈이 들어있는지, 이 사람한테 혹시 누가 돈을 주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은 항상 1년에 몇 번씩 혹은 원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도 계속해서 감시가 되고 있어요. 이 통장을 통해서 만약에 돈을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적발돼서 바로 환수 조치가 되거나 아니면 그만큼이 바로 수급비에서 깎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명확히 있는데 계속해서 뭐 잘못 부정수급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왜 계속 핑계인가? 네, 어쨌든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을 받는가 여부가 아니라 부양할 가능성을 이미 소득으로 잡고 있어요. 부양할 가능성이요? 네.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다른 가구를 부양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기는 시점이 약 160만 원이에요. 네. 네. 근데 올해 최저임금이 135만 원이죠. 네네. 네. 그럼 160만 원부터 이 사람의 소득의 일정 비율로 당연히 부양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서 그게 수급비에서 차감이 돼요. 그리고 한 200 몇십만 원 정도가 되면은 완전히 탈락을 해요. 1인 가구.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부양을 할 가능성을 소득으로 이미 계산하는 시기 정부에선 갖고 있고 그 방식대로 탈락하고 삭감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각지대가 117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득으로 가짜로 산정된 가짜 소득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이 가짜 소득 때문에 수급비가 깎이고 있는 데까지 포함을 하면 사각지대가 훨씬 더 넓어질 것 같은데요, 상황이죠. 진짜. 저 가서 또 안 입고 와서. 네. 네. 안 입고 뭐 같아서 차라리 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진짜 이걸 하다가 진짜 내가. 근데 그럴 정도까지도 정말 생존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이분들은. 그 얼마 전에도 굉장히 그 김치인데 근데 사건은 정확하게 이제 그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연금 20만 원만 받고 오로지 그 그거만 받고 계셨다라고 하면 사실 수급자가 아니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수급자가 아니셨던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20만 원만 받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분이
수입이 2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분은 이제 부양의무제에 걸려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받은. 네. 그러니까 아예 수급비가 없었고 기초연금만 20만 원 받고 계셨으니까 그걸로만 생활하시다가 단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김치를 이제 가져가신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잡히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매년 네. 작은 기사로 지나가서 티가 안 나는데 항상 있어요. 작년에는 파 2단을 훔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도 수급자가 안 돼서 먹을 게 없어서 파를 훔친 건데 이게 벌써 2번째 훔치신 건가 이래서 아마 처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중처벌. 네, 뭐 아무튼 실제 처벌이 됐다고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기사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이 정신장애인가 지적장애가 있는 자식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행정에서도 알아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자녀가 있는데 이게 수급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열심히 증명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중간에 뭔가 도움이나 이런 기관에서도 것들이 처리를 할수 충분하지 있을 것 않았던 같은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그때 봤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널려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범죄가 아니고 저희가 계속 봐오던 그런 범죄가 아니고 정말 그 빵을 훔치거나 뭐 2만 원을 훔치거나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배고파서 며칠 동안 굶어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 네, 엄청 많은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 생명과 생존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안락한 곳에서 쉬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너무 우리가 뭐 기업에서 뭐 뇌물 지금 뭐 몇 조니 뭐 몇백억이니 몇천억이니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최고의 뭐 위에 있었던 대통령도 얼마나 했는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거 뭐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축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별로 반응은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으면서도 이런 그러니까 뭐 수급비 뭐 49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한 어떤 비난 뭐 도덕적 해이 뭐 이런 사실 비난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특히 임대 아파트촌 가면 사람들이 서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은 복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불행을 경쟁하는 거고 가난을 경쟁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은 아들도 있는데 저 집은 차도 있는 것 같은데 받더라라고 하는데 현재 행정이 얼마나 촘촘한데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경우는 정말 극히 소수거든요. 부정수급 얘기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면 부정수급 늘어나는 거 아니냐. 살만한 아들이나 자식들이 있는데 다 지네 부모들 국가한테만 맡겨놓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식들을 항상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장에 입출금 이런 것들 항상 확인을 하고 있고요.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이 사람의 재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도 확인을 해요. 신규 수급자로. 5년 동안. 네. 그럼 수급자가 되려면 5년 전부터 5년 전에 재산을 이미 정리를 하고 5년 동안 굉장히 가난한 상태로 재산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수급 신청을 해야 깔끔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시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건 되게 올바른 말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준비를 거쳐서 49만 원 받자고 한 사람이면 그거 좆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5년 전에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5년 전에.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준 거는 다 남으니까 기록이. 처분을 해야 되고 통장으로 돈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걸 현금화해서 갖고 있든 어떻게 해야 되든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사실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제도 때문에 이 제도가 없어진다고 이 선정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서 부정수입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는 현재 행정이 그렇게 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정말 모르시는 거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도의 장벽을 하나 없애는 거잖아요. 이 장벽이 없어지면 이 사람에게 다른 가족에게 재산이 있든 소득이 있든 상관없이 현재 삶이 어려우면 이 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없어진 상태에 대해서 워낙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 있는 사람이 받으면 부정수급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들이 있든 없든 주겠다라고 제도가 선회를 한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들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현재 행정은 촘촘하고 항상 주시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인식을 전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빈곤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태하, 그러니까 예전에 완전한 방식이죠. 나태와 무지와 게으름이 이유이다. 이 사람 빈곤의 이유이다라고 사실 그렇게 낙인을 주고 있는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근로 능력이 없고 질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다른 장애로 인해서 나이로 인해서 정말 어떤 그 최저 수준의 생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연금 형태나 뭐 수급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연금 형태로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부양 부담의 그 경감은 누구에게 올 것이냐. 왜냐하면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금 그 보육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잖아요. 아동에 관련된 거나 노인 기초연금. 작은 건데 저희 이제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런 경감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또 그 국민연금을 적은 액수지만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용돈을 거의 드리진 않고 있어요. 근데 뭐 잘못이긴 한데 그런 눈으로 보시지 말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30대이신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부양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세대도 이제 자녀들이 큰 아이들이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양 부담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관계를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인위적으로 끊어버려서 이렇게 수급자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가족의 해체나 이런 것들이 훨씬 건강하지 않은 사회가 훨씬 되는 것 같고, 이게 이 법적인 어떤 제도 자체가 이름 자체가 주는 낙인감이 굉장히 커서 오히려 그냥 정말 일정한 조건만 되면은 이렇게 수단 개념으로 주는, 사실 기본소득이 너무 활발하게 요즘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것들이 사실 많이 배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활발하게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좀 사회복지사들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사실 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수급자분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가장. 접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도 이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약간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도덕적 해이는. 네, 그렇죠. 네, 도덕적 해이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몰렸을 때 재산을 다 부인한테 넘기면서 자기는 돈이 없다, 변제할 능력이 없다 하는 건 뻔히 보면서도 못 잡는데.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없는 걸 증명하라고 하는. 예를 들면 490억과 49만 원. 네네. 뭐 이런 차이인 좀 거고. 네네. 아무튼 그 부양 의무제 그 17년 없애는 것이 지금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떤 활동이 있나요? 올해 선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뭐 탄핵 인용돼 가지고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런 거 있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그 설날, 네. 지난 설이죠. 설날 단체 발족 기자회견을 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행동. 폐지 행동. 네, 어쨌든 빈곤 문제, 대한민국 빈곤 문제 1호 과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라는 것을 걸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40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도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 뭐 이런 곳들도 가입을 해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리에서의 선전전, 뭐 캠페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무엇이냐에서부터 왜 없어져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담은 소책자 배포도 하고 있고요. 주요하게는 저희는 대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19대 대선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라는 약속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걸 기치로 걸고 있습니다. 빈곤 문제 해결의 1호 과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 패러다임이,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이 어디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족과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냐, 가난을, 아니면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냐라는 기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사적 책임을 먼저 묻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게 이 나라가 복지 철학을 바꾸겠다,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는 선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먼저 책임지고 보장하는 복지가 된다면 그 외 다른 사각지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어야만, 가난해야만, 어떤 것들을 증명해야만 받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촛불이 모여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나온 데에서는 특히 화가 난 거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평등과 빈곤이라는 게 너무 만연해져서 뭐 헬조선 흑수저를 넘어서 이제 요즘 흑밥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흑밥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청년들은 맨날 진짜 뭐 삼각김밥 이런 것들로 배를 채우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열심히 살아도 불안정하고 가난하고 불평등해지냐라는 이런 분노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 불안정한 사회의 안전망을 세우겠다. 이 불안정한 사회에 있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라는 거를 지금 19대 대선에 나온 후보자들 앞으로의 그 박근혜 체제를 넘어선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요구하는 엽서쓰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엽서쓰기. 시민들과 함께해서. 그래서 1% GDP의 1%가 든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하는데 GDP의 1%면 5%의 국민들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촛불 모양으로 만든 엽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촛불 집회 때 사전 집회 이런 거 할 때 이제 거리에서 받고 또 각 지역에 가면서 받고 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총회에서도 엽서 받기 막 이런 거 했었었는데 이 엽서들을 모아서 대선 후보자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에 각 대선 캠프에 1차로 전달을 할 것 같고요. 경선이 끝나고 4월 말에 이제 2차로 또 본격적인 확정된, 확정된 후보자들에게 또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3월 9일에 그 각 대선 후보자들한테 후보 캠프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을 했었고 발송했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오늘까지 답변을 달라 그랬는데 오늘까지. 예, 실제로 들어온 게 아직 2개밖에 없어요. 그래? 그래요? 네. 들어왔어요? 네, 이런 거는 말해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까지 2개가 들어왔고 현재까지예요. 네, 현재까지 2개가 들어왔고 제가 사무실에서 나오기 전까지 본 게 딱 2개였어요. 아.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겠다라는 약속을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 네. 안희정 후보에서 답변을 보내왔고요. 네. 아직 다른 후보자들에게서는 네. 답은 없고 그래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내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런 질의들에 답변을 하지 않기로 네. 했다. 다만 우리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래서 이걸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홍준표는 어떤가요? 홍준표는 보내시긴 했어요? 아니요. 저희가 아니, 남경필 네. 후보까지는 보냈는데 네, 아니, 지금- 홍준표까지 네, 차마 뭐 안 보내신 건가요?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홍트럼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는 뭐 후보가 중요한 게 막말을 아니고 하더라도 폐지를 먼저 할 수도 있는 후보. 나중에 정확히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앞추고 모든 후보가 결정되면 정확하게 보내서 네. 네. 그죠?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보내고 그분 막말을 하더라도 폐지를 먼저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왜냐하면 거예요. 지금 굉장히 영향력이 큰 40개 단체가 연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국민의 몇 %인지도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세바사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 다 여기는 다 들어가요. 100%. 세바사 잠깐만. 틀리구나. 내연목도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네, 내만복 들어와 네. 있습니다. 웬일이야 역시 내 몸이. 그러니까 이 100% 지금 알고 있는 사람 100%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지금 대선 주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거 하면 뽑겠고 받지 않으면 낙선 운동을 하겠다. 네, 강력하게. 낙선 운동은 좀 위험한 네. 발언인 것 같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네. 열심히 네.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캠페인이 약속해줘 그건가요? 네, 약속해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고 이렇게 그래요?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그래요? 있는 피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사회복지계 지지와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금요일 정도에는 종교계에서의 어쨌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시민사회 인권 노동 단체들의 네네. 이제 선언이 있었고 좀 범사회복지계라고 하면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학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네. 또 이런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주거복지센터라든가 뭐 이런 곳들 이렇게 등등등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실 수 있냐면 빈곤사회연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 서명에 참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받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아까 오전에 확인했을 때 한 300몇 명 정도가 되었던데 좀 더 네네. 폭발적으로 굉장히 되어서 적네요. 네. 네. 이틀 동안 모은 건데 많지 않나요? 아 그래? 네. 네. 아직 본격적으로 띄우지 본격적으로 않았어요. 하죠. 네. 그럼요. 저희가 이제 또
내면복 힘 화이팅. 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빈곤사연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 구글 독스의 선언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인증샷 찍기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보 캠프 이제 후보가 뜨겁게 이제 후보가 결정되고 차기 이제 대통령 선거 그 중에 이제 선출된 후보 중에서 이제 나올 텐데 이제 찾아가서 약속해줘. 네. 이거 약속 안 해주면 후보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문제가 네. 있어요. 후보 빈곤 자체가. 문제 해결에 그렇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네네.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심이 없다. 관심 없다. 이거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현재 빈곤과 불평등을 그대로 두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아니냐라고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22일 현재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등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네, 이 뭐 대한민국에서 당장 다음 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 그 사람들이 어느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거는 굉장히 비참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근데 너네가 더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슬로건 되게 좋았어요. 우리 홍 트럼프 서민 대통령이 됩니다. 서민 대통령 하려면 네, 부양 홍트럼프 문제, 예.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안 보내셨대요. 누락돼 보내셔야겠어요. 계속 보낼 겁니다. 이제 네. 정해지면. 네, 네. 서민 대통령 하려면 부양 문제 폐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서민은 빈곤한 분들 빼고 한 서민 그 일반적인 중산층을 얘기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니 그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네. 아니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될지 물론 경향성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떤 고향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자기도 이제 가난을 경험했다고 하신 분이니까 그 심정이 있다면 네. 저는 그분이 이 부양의무제 폐지 먼저 내실 거라고 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부양의무제 폐지가 첫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이 그 최저 수준. 근데 그게 사실 예전에 저희가 사회복지 공부할 때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받았던 신빈민법이 열등처우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열악한, 그러니까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보다 더 안 좋은 처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빈민에 대한 법이. 그러니까 사실 49만 원이 제 정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험한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정말 어떻게 살아라, 좀 비참하게 살아라는 거는 죽지 않을 만큼만 살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살라고 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느끼는 거지. 사구제 같아, 사구제. 우리가 거의 뭐, 그죠? 뭐 알아서 보내라는 느낌 같아. 그래서 그 단계로 저는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가 꼭 이루어져서 그 다음 단계로 그 최저 수준이라는 거, 사실 그게 최적 수준으로 사실 올라가야 되고, 이 대한민국의 누구나 청년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뭐 기본소득이랑 이런 것들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보다 가장 실업이나 이런 게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구나 그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부터 좀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또 생각은 듭니다. 뭐 너무 열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식어가는 코너로 네. 문제 한번 퀴즈를 낼까요? 네네. 요즘에 퀴즈의 답이 그러니까 드문드문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답 대신 안티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좋은 그 글이 올라왔었어요. 그 네네. 답은 네네. 혹시 그 지난주 답 정답자 그 보내주셨나요? 답이 안 오셨어요? 혹시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그 정답을 맞히신 분은 속히 거기 답글이 달린 이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선물이 이제 먼지가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꼭 찾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이번 지난 논란이 됐던 논란. 지난 회차 게스트 그 강상준 사무국장이 몸담고 있는 단체의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물을 저희가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논란된 만큼 댓글이 네. 답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치면 나 이름 좀 나오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나는 걸 들어야지 나와요. 저희는
그 논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이것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럼요. 것이 된 거죠. 우리가 서로 외면하고 네. 지금처럼 방치하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관심도 없지 그냥 알아서 하라는 그런 방식에 있는 건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폐지행동 참가단체세요, 거기도. 네. 왠지 그게 좀 네. 아니 그런 괜찮습니다. 것 아주 같아요. 중요한 40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영향력 있는 단체들이 다 몰려 있네요. 대선 후보들 그 긴장하셔야겠어요. 왠지 9개만 더 챙기면 아니. 그 40개의 단체에 수십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아니 수백만 명인가요? 네. 수백만 명. 내만 보기 한 5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측컨대 490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 냈어요. 네, 문제 냈습니다. 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조직국장님, 이거 그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봐도 이런 내용 들으면 저 같아도 뭐 충격 먹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물론 예전에 한번 나오셨긴 했지만 이 단체 우리가 소개 안 하고 넘어가긴 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저희가 이런 단체 같이 해야 됩니다. 이 단체가 살아야 네. 부양 의무제뿐만 아니라 해결할 게 너무 많아. 내만복 같이 하고 있던데. 모르시나 봐요. 그러니까 부양 의무제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몸담고 있는 단체에 알려줘야 우리가 지금 같이 이제 연대를 하던 네. 그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목적이 뭐고 주요 이제 네, 그렇죠. 사업 하셨던 그것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내만복도 저희 참가 단체로 들어와 있고요. 네, 빈곤사회연대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빈곤사회연대 이름을 풀어서 말하면 뭘 하고자 하는 데인지 좀 명확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빈곤사회연대는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빈곤 철폐를 위한 사회연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빈곤을 철폐하는 길로 나아가자라는 걸 하고 있는데 빈곤을 철폐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이제 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하죠. 그래서 장애인 문제, 홈리스 문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노동의 문제, 그리고 사회 서비스들의 시장화되는 것들, 공공성을 해치는 민영화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그래서 노점상이나 철거민 단체들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홈리스나 쪽방 지역 주민 당사자 조직들 이런 곳들이 모여서 이제 이 우리의 연대를 통해서 빈곤을 철폐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단체입니다. 노점상 홈리스, 그다음에 빈곤, 뭐 기초생활 보장 여러 가지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진짜 우리나라가 참 후진국이었구나. 이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이 당연히 사회적인 논란이 서로 이야기가 되고 서로 관심 있는데 이런 거 하면 막 인상부터 쓰는 사람들 있잖아. 노점상이 무슨 여기 대한민국의 노점상이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지가 왜 우리 동네에 있어 라고 말하면 이게 후진국이래요. 물론 오늘까지 답장을 안 주신 후보님도 있겠지만 요즘 바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뭐 최근의 경향성에서 예측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 만복 라디오는 절대로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가시면 약속해줘 하면 같이 약속해줘 해가지고 다 인증샷 꼭 한번 찍어주시길 강력. 이번 기회 말로 진짜 우리 촛불의 민심, 사회 변화를 원하는 것일 때 좀 더 대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빈곤사회 연대랑 같이 빈곤 철폐를 위해서 한번 대한민국 빈곤 철폐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대선 후보인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약속해줘. 듣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요? 네네. 그렇다는 거죠. 이게 되게 대선 중요한. 후보가 저렇게 말하면 진짜 뽑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선거운동원 무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야, 생각하신 분이 왜 이러세요? 네네. 출마하세요. 복지당, 아니. 내망복당 이런 거. 안 돼. 이게 바로 복지당. 막 네. 이런. 아니요. 갑자기 이런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네. 저 PD님 인상 쓰고 있어요. 뭔 소리야 지금? 5고로도 안 나갔는데 이러면 안 좋아. 네, 그러면 그 빈곤사회연대에서 뭐 단체들도 연대를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개인 자격으로 관심 있거나 여기에 어떤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네이버나 다음 이런 대형 포털 사이트에 빈곤사회연대 이름을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시면은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기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입하셔서 CMS나 계좌이체, 일회성 계좌이체도 좋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선 또 이제 후원이 많이 필요한데요. 네, 네, 빈곤하실 것 같아요. 이 단체도. 좀 많이 빈곤해요. 네. 이게 이름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체 이름이 그렇다고 막 뭐 부자 사회였는데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이름 따라 단체 재정 상태가 날이 갈수록 이름 따라 가고 있어서 예, 많은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고 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끝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부양 의무제만 말했는데 그 빈곤사회연대에서 아까도 말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가 쉽지도 않고 어떤 걸 할 때 왠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자기 처지도 비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왠지 그 예전에 친구들이 있을 때 나이스 한 명 싣고 있는 친구라고 같이 다니기는 거를 자기가 꺼려하는 그런 심정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나이스 신었다고 왠지 멀리 한다는 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게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잘못된 그런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빈곤사회연대가 많은 얘기 했는데 조직국장님께서 이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번 기회에 복지는 국가 책임이라는 것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후소득이 부족한 거는 어쨌든 사회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금 제도나 이런 게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득을 잃었을 때 이 밑받침을 해주는 제도들이 없는 건데 이런 제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의 어떤 시점에서든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 사회수당이든 연금이든 또 뭐 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야 안전장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걸 튼튼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당장 생각보다 얼마 안 듭니다. GDP의 1%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당장에 밑받침을 해줄 수 있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좀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저희 또 이제 공부하고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저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저도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을 조금 더 돌아보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촛불 민심이 있었고 사회적 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자. 사회적 적폐는 역시 부양 의무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 부양 의무제 없이 적폐 청산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후보 사회적으로 이제 좀 더 나아간 바뀐 사회는 부양 의무제 폐지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혜수 조직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